22살의 대학생 찰리 알렌 주니어가 캠퍼스에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라지고 찰리를 목격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찰리는 새벽 시간 가정집에 불쑥 나타났다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1985년도에) 태어난 찰리는 보스턴 근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3남매 중 장남인 찰리는 여동생 브리트니와는 코드가 아주 잘 맞아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온라인 게임에 눈을 뜨기 시작한 찰리는 하프라이프라는 게임으로 세계 토너먼트 1위를 차지해 게임 유저들은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찰리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서 공부는 늘 상위권이었고 동네 또래들과도 친하게 지내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2003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졸업 후 의대에 진학할 예정이었습니다. 대학 때 찰리는 테니스를 시작했는데 굉장한 흥미를 가지면서 학교 공부 이외에는 늘 친구들과 테니스를 치며 토너먼트에 참여해서 우승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동생 브리트니는 찰리 학교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로드아일랜드 프라비던스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어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찰리는 실종되기 며칠 전 동생 집을 방문했고 엄마 역시 본가에서 1시간 반 떨어진 브리트니 집을 방문해 3명의 가족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3달에 한 번씩 찰리 아파트나 브리트니 아파트에 모여서 안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절친인 찰리와 메이슨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테니스 코트에서 만나 2시간 조금 넘게 테니스 연습을 했습니다. 찰리는 테니스에 완전히 매료되어 시합에 나가서 1등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테니스 연습을 마친 찰리는 저녁에 테니스 팀에 있는 여자아이들이 파티에 초대했는데 같이 가자고 메이슨에게 제안했습니다. 메이슨에 따르면 찰리는 파티 때문에 들떠있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찰리는 파티에 여자아이들도 많이 올 것 같으니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좋을 것 같다며 연신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습을 마친 둘은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고 학교 카페테리아에 들려서 간단한 저녁을 먹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샤워를 하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찰리는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메이슨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찰리와 메이슨은 학교 캠퍼스 주차장에서 저녁 8시 30분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프라비던스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찰리의 여동생 브리트니는 오전에 오빠에게 DM을 받았지만 답장하지 못해 페이스북에 로그인했습니다. 오빠에게 답장을 쓰려고 보니 오빠 페이스북이 삭제된 상태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찰리는 페이스북으로 친구들이나 가족과 소통하기를 매우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브리트니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오빠 찰리에게 전화했고 그는 다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오빠에게 뭐 하고 있냐고 물었고 찰리는 학교 뒤쪽 산길을 산책하고 있다고 말하며 저녁에 파티에 갈 예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브리트니가 왜 페이스북을 삭제했냐고 묻자 페이스북이 삭제된 지 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찰리가 갑자기 뭔가 두려워하는 듯 말이 빨라지고 초조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브리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고 있는데 너무 무섭다고 말하며 다른 도와줄 사람은 주변에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빨리 차나 아파트로 가기를 권했고 거기서도 무서우면 아빠한테 운전해서 가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기 전에 찰리는 모든 답은 원소 주기율에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브리트니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울면서 아버지에게 전화해 지금까지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브리트니와 아버지가 전화하고 있는 동안 아버지 휴대폰에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데 찰리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거리며 어디론가 뛰어가는 듯 보였고 남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 휴대폰에도 메시지가 남겨졌는데 찰리는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곧바로 찰리에게 전화했지만 휴대폰은 꺼진 상태였습니다. 저녁 8시 30분 메이슨은 찰리와 만나기로 한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시 15분까지 기다렸지만 찰리가 나타나지 않았고 휴대폰도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메이슨은 찰리가 자신과 함께 파티에 가기로 한 것을 잊어버렸구나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까지 연락이 되지 않자 찰리의 부모님은 학교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주말 동안 노느라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 학교 근처 주택가에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 집 뒷마당에서 백팩이 발견됐는데 가방 안을 살펴보니 책에는 찰리 앨리슨이라고 적혀있다는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학교에 연락해서 찰리 앨리슨의 백팩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알렸는데 학교 측은 어제 찰리 앨리슨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학생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백팩이 발견된 집 뒤쪽으로 뒤쪽 산길을 경찰견과 돌아봤지만 특별한 점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오후 캠퍼스 주차장에서 찰리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차량 뒷좌석에서는 찰리가 주말 동안 차 안에서 생활한 듯 베개와 이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찰리 부모님에게 알렸고 경찰의 전화를 받은 부모님은 조만간 찰리에게 연락이 오겠구나 생각하며 연락이 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찰리의 가족들은 실종 전단지를 만들어 캠퍼스와 인근 마을에 모두 붙여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학교 근처에 살고 있는 진이라는 여성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 금요일 새벽 자신의 집에 들어온 청년이 실종 전단지에 있는 학생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자정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는데 창문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진은 놀라 창문 쪽을 바라봤을 때 한 청년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그는 윗옷을 입지 않았고 맨발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누구냐고 소리질렀고 그 청년은 메이슨 집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답하자 친구 메이슨 집인지 알았다고 사과하며 창문을 통해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부모님 몰래 기둥을 타고 친구 집 창문으로 들락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녀는 별로 문제 삼지 않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진에 따르면 청년은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위협적이지 않아 집을 잘못 찾아온 대학생 정도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의 진술은 찰리와 거의 흡사했고 그의 절친이 메이슨이었기 때문에 찰리가 맞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메이슨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는 학교에서 차로 30분이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고 이 사실을 찰리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네 집은 캠퍼스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메이슨은 이 점이 이상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여동생 브리트니와 전화통화를 하고 6시간이 지난 뒤 이 집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찰리 부모님은 이 소식을 듣고 찰리가 남의 집을 무단 침입하는 행동은 한 적이 없어 너무나도 찰리답지 않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고를 받고 얼마 뒤 제보한 여성 집 근처에서 찰리의 운동화가 발견되어 밤에 침입한 청년이 찰리임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경찰은 찰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가 고등학교 때 양극성 정신장애 및 조울증 증세로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에 따르면 처음 아들의 이상 증세를 인지한 것은 그가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갑자기 하기 시작해 병원을 찾게 됐다고 했습니다. 찰리가 이상 증세를 나타낼 때 부모님은 바로 인지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말이 빨라지면서 쉼없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병원 처방약을 복용하면서 많이 좋아졌고 약을 끊어보기도 하고 증세가 나타나면 다시 복용하면서 최대한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찰리는 처방약을 끊기로 결정했고 운동과 스트레스 없는 생활을 하며 의사와의 상담을 병행했습니다. 결과가 꽤나 좋아 그는 대학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조울증이 실종의 원인이 될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가족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찰리는 자신의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몸에 이상이 왔을 때는 언제나 부모님께 알렸기 때문입니다. 당일 시간을 같이 보낸 메이슨에 따르면 그날 찰리는 파티 때문에 기분이 좋았는데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카페테리아에서 저녁을 함께 먹고 있을 때 찰리가 자신의 접시에 있는 피자를 집어먹기 시작했고 메이슨이 쳐다보자 찰리는 그제서야 자기 피자인지 알았다고 말해 함께 웃었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 두 사람은 각자 주문한 음식만 먹었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메이슨은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찰리가 사라지기 얼마 전 자신의 이름을 법적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찰리 알렌 주니어에서 네오 밥슨 맥시너스로 변경해 이미 주민증을 발급받은 상태였습니다. 찰리 친구 앤토니에 따르면 찰리가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며 이름을 법적으로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말해 미친 거 아니냐고 말하며 서로 웃었다고 합니다. 네오라는 이름은 그가 온라인 게임 때 사용한 이름이었고 맥시너스는 영화 검투사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절친인 메이슨은 찰리가 이름을 바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가족들 역시 모르고 있었습니다. 찰리는 테니스 선수로 이름을 날릴 때 특별한 이름을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었다고 했습니다. 찰리의 실종과 새로운 이름이 어떠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 경찰들은 추측했습니다. 친구들은 찰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고 즐겁고 명랑한 아이로 누구와도 잘 어울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그의 이메일은 모두 지워진 상태였고 온라인에 로그인한 흔적이 없었으며 은행 또한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찰리의 휴대폰과 지갑은 발견되지 않아 아버지는 계속 요금을 내며 아들이 사용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지금의 삶을 원치 않아 스스로 사라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가족은 찰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찰리의 부모님은 강압적이지 않고 찰리가 원하는 것은 모두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찰리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자
점차 경찰의 조사는 시들해져 갔습니다. 찰리가 실종되고 1년이 지난 뒤 가족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찰리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학교에서 1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스티브는 누군가 현관문을 노크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현관으로 가서 창문을 통해 밖을 보니 어떤 청년이 서 있었는데 위협적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스티브는 문을 열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청년은 초조한 모습으로 매사추세츠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스티브의 아내는 청년이 강도짓을 할까봐 두려워 현관 안으로 들이지 못하게 하고 문을 닫은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청년은 보이지 않았고 경찰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는 친구를 만나 어젯밤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는 2년 전에 사라진 대학생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웹사이트에서 사라진 대학생 얼굴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 현관 앞에서 도움을 청했던 그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찰리 부모님은 이 소식을 듣고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확신하며 어떠한 일로 기억을 잃었던가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도 가족들은 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찰리의 사진을 보고 그가 실종자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